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단테 9번째 여행을 떠나볼 시간인데요. 지난주 8번째 시간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다뤘었죠. 바로 에피쿠로스가 지옥에 간 까닭을 가지고 다뤄봤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단테가 네. 사람들을 지옥에다 다 쑤셔 박았잖아요. 네. 알렉산더가 또 이번에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알렉산더 하면은 세계사적으로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동서 문화를 융합시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죠. 네, 같은 사람이에요. 네, 네. 네. 네, 의외네요. 그쵸? 오늘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옥에 쑤셔 박아놨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를 소개를 하면서 오늘은 7고리로 들어가요. 네. 근데 지옥은 9개의 고리로 이루어졌는데 지난주에 다뤘던 에피쿠로스가 6번째 고리고 오늘은 7고리인데 그럼 7, 8, 9, 3고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옥 금방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언뜻 들죠. 네. 지금부터 본격적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고리가 하나씩 있었어요. 네. 자, 3고리에 해당되는 애욕의 죄는 5곡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나씩밖에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고리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만큼 벌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네요. 종류도 다양해요. 세분화되고 네. 벌 받는 사람도 많고 많아지고. 세분화되고 그러니까 중재인으로 들어갈수록 죄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고리는 3개로 나뉘어요. 네. 그러니까 타인의 폭력을 휘두른 거, 두 번째 자기 자신한테 폭력을 휘두른 거, 세 번째 신에 해당되는 사회나 신의 그 폭력을 휘둘렀다고 생각되는 죄인들을 나눠서 세 고리에 해당된 세 고리를 만들어서 하고요. 자그마치 8고리에 들어가면 그게 10구역으로 나뉩니다. 굉장히 커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7곡은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폭력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폭력을 단테는 네. 3가지로 분류를 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아마 폭력에서도 첫 번째 해당되는 타인에 대한 폭력 부분까지 아마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에피쿠로스를 제가 어디다 집어넣느냐면 지옥 6고리에서 꺼내서 림보에다가 살짝 올려놓자고 말씀하셨죠? 그거 사실 굉장히 겁나는 일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서 내가 아마추어라고 막 이렇게 그쵸.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놓고 원작을 훼손하는 거죠, 말하자면. 막 그랬는데 제가 근데 그렇게 또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전은 실제로 제 해석해서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나한테 고전인 거예요.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그럼요. 거죠. 그냥 그거는 단순히 텍스트를 사실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걸 재해석해서 그럼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제대로 읽을 때 고전이 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럼요. 그거는 저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단테의 전문 전문가로서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텍스트로 쓰고 있는 텍스트 교재로 쓰고 있는 박상진 선생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 책 그렇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 네. 민음사에서 출판한 단테의 신곡을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옮기신 분이 박상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 박상진 선생님께서 단테에 대해서 여기저기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딘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의 맥락에서 신곡을 다시 쓰는 것이 신곡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신곡을 구원하는 길이고 그리고 자체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신곡이 담고 있는 궁극의 진리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자 우리가 지금 임동석 선생님과 함께 단테 신곡 여행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언제나 아마추어랑을 앞에 탁 내놓고 나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어떤 공부가 되었든 그게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공부 왜 해? 시험 보아서 이거 자격증 딸 것도 아니고. 그냥 암기죠, 암기.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있어요. 공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에피쿠로스적인 시선으로 말을 한다면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인데 이때 말하는 쾌락은 에피쿠로스가 하면 아타락시아 그러니까 평정 상태에 이르기 위함이거든요.
저는 그 공부를 통해서 평정 상태 이룬다라는 것이 내가 자유스러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나의 삶의 조건에서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그 고통으로부터 내가 휘둘리느냐, 그냥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거화 시키느냐, 는 결국 내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더 담담해지게끔 해주는 에너지원이 저한테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단테 신곡을 보면은 베르길리우스,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단테가 진짜 베르길리우스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죠? 못 만났죠? 자, 베아트리체를 만났습니까? 단테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그들의 인연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럼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자, 그것을 실제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감동받은 것을 내 삶에 접목시킨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더 큰 인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실제로는 중세에 살다 간 단테라는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거죠. 네. 네. 저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한테 단테가 계속 질문을 하듯이 전 단테한테 질문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질문을 하고 에피쿠로스도 이번에 질문을 하면서 근데 단테 왜 여기다 집어넣었어? 에피쿠로스를? 이런 사람인데 너 진짜로는 이거지. 여기다 빼놓고 싶지. 이렇게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하고 집어넣은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저 삶에 이렇게 접목시켜서 읽는데 어떤 이정표처럼 하는 거죠.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다루게 될 이 알렉산드로스라는 인물과 폭력은 또 어떤 점에서 또 우리가 지옥에서 꺼내고 싶을 마음이 들지 아니면 그대로 지옥에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할지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칠고리로 갔습니다. 이제, 동네가 옮겨진 거죠. 그 칠고리에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 있고, 자신에 대한 폭력이 있고 신에 대한 폭력이 있는데 칠고리에서 첫 번째 구역 7-1구역이라고 그냥 편의상 얘기를 합시다. 7-1구역으로 가는데 그 칠고리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게 봅시다.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게 자, 미노타우로스입니다. 자, 저게 그게 미노타우로스. 그 밑에가 단테하고 베르길리우스가 가는 건데 미노타우로스를 만났는데 여기는 7고리, 8고리, 9고리로 가는 바로 그 입구에서 미노타우로스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지점에 지키고 있잖아요. 모두 대부분이. 응?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이 어떤 바위처럼 보이는 곳에서 비스듬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쳐다보면서 니네도 어디 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는 거죠. 못 들어가게끔. 거기 니네가 갈 곳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는 건데 이 미노타우로스는 누구냐면 미노스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미노스가 어디에 나왔었죠 우리? 자, 지옥으로 들어갈 때 심판관으로서 지옥의 문 앞에 서서 지키고 있었죠. 네. 그래서 지옥 영혼들이 지옥에 오기 위해서 심판밖에서 서 있으면 이렇게 죄를 딱 이렇게 받고 꼬리를 쭉 감아서 7번 감으면 7고리로 떨어지고 5번 감으면 5고리로 떨어지고 하는 그 지옥에서 그러니까 경범죄인들 있는 고구에서 일단 제일 앞에서 했다면은 그의 아들 미노타우로스는 중죄인들이 있는 7, 8, 9 고고 앞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지옥에 보면은 미노스도 나오고 아까 말했듯이 케르베로스도 나오고 여러 그 괴물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들이 계속 나오는데 7, 8, 9 곡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지금 미노타우로스가 나오고
7-1 그러니까 칠고리에 들어갔을 때는 켄타우로스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 폭력의 죄를 다루기 전에 미노타우로스와 켄타우로스 물론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점검을 해보고 또 혹시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인물들, 어떤 신들이었는지 한번 어떤 괴물들 선생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거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노타우로스부터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사람들한테? 그림 좀 너무 칙칙한 거만 보여주다가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색깔을 집어넣어. 이게 절대로 안 칙칙한 건 아닌데 색이 들어가니까 근데 괜찮을 것 같아서 색이 있지만 무채색이어서 그렇게 막 앞전에 흑백으로 보던 그림하고 이미지는 크게 다르지 않죠? 네, 다르지 않은 느낌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런데 아까 봤던 것은 그 단테의 신곡을 뭐라 그럴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그림으로도 그리고 뭐 음악으로도 만들고 글로도 쓰고 그랬잖아요. 네. 그 그림으로 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로 많이 보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을 정말 사실적으로 설명하듯이 보여주는 기스타프 모르의 기스타프 도레의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박선진 선생님은 기스타프 도레 것을 가지고 책도 냈지만 그 그림만 모아서 이 지금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요 책 있죠? 여기에는 그 윌리엄 블레이크, 영국의 시인이면서 화가였던 신비주의자 윌리엄 블레이크, 상징주의 화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실 그 그림 덕분에 이게 굉장히 이해가 좀 빨리 와닿는 거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이 그게 굉장히 설명을 해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경우는 상징주의 화가답게 그림이 굉장히 신비적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게 미노타우로스가 저 둘이 어디 가는 것, 단테하고 베르길리우스한테 이렇게 쳐다보고 니네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 베르길리우스가 소리를 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크레타에 치욕이 서 있었는데 우리를 보자 속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처럼 자신을 물어뜯었다. 현명한 스승이 소리치었다. 이 자가 저 위 세상에서 너에게 죽음을 안겨준 아테나이의 공작이라고 믿느냐? 꺼져라 짐승아. 이 자는 내 누이의 가르침으로 여기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고통을 보려고 가는 중이다. 자, 이거를 신화를 모르면은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 이해가 좀 어려울 것 힘들어요.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해드려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자, 풀어볼게요. 크레타의 치욕이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크레타의 치욕이 누구냐면 미노타우로스예요. 그럼 왜 미노타우로스가 크레타의 치욕인지를 우리가 잠깐 좀 알아야지 되겠죠? 네. 미노타우로스는 단어를 풀면은 미노스 플러스 타우로스. 자, 미노스 누구예요? 우리 아까 말했던 삼고리 입구에서 심판을 하죠. 그렇죠. 네. 그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가 저기 페니키아의 왕인 공주인 에우로페를 납치해서 낳은 아들 이름 미노스가 그 크레타 섬을 다스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잠깐 설명을 하면은 바로 그 미노스 왕의 타우루스, 소라는 뜻이야. 소. 타우루스가 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노스 왕의 소, 미노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면, 자, 우리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제우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크로노스죠. 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일 창조신, 우리가 한번 잠깐 했었어요. 가이아가 있었어요.
그쵸? 땅의 신. 땅의 네. 신이 있는데 땅의 신이 자기가 혼자 있으니까 외롭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살점을 뚝 떼어서, 살점이 뭐야? 흙이지. 흙을 뚝 떼어서 쪼물딱쪼물딱 해서 하늘의 신을 만들었어. 하늘의 신 이름이 우라노스였어. 그쵸? 그래서 하늘의 신을 만들어서 양이 계속 이제 합해지면서 수많은 새끼들을 낳았어. 자식들을. 신들이 태어나죠. 신도 태어나고, 네. 신도 그렇죠. 네, 태어나지만 온 생명체들이 다 태어났어. 온 생명체들 태어났는데 가이아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허구한 날 자자고 하고. 그러니까 생명이 막 퍼져나가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수많은 자식들 앞에서 내가 네 애비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니네 애비를 좀 이렇게 처단을 시켜야지 되겠어. 누구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막내 아들 크로노스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그러는 역시 훌륭해. 그러면서 엄마가 그 낫을 주면서 니네 아버지가 이 밤중이 되면 내려올 거거든. 그러니까 나를 덮치러 내려올 때 이 낫으로 거시기를 잘라버려. 그랬어. 그래갖고 아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버지의 거시기를 딱 잘랐는데 그게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느냐면 거기서 정액이 막 분출되면서 땅에 막 박히고 그 정액이 우라노스 정액에서 나온 게 땅에 박히고 그게 이제 바다로 뛰어가서 막 거품을 일으켰어. 그 바다로 바다에 던져진 것이 거품을 일으키면서 탄생한 것이 비너스 아프로디테고 그 다음에 땅에 막 떨어져 있는 것이 그 거신들인 거예요. 그런데 크로노스한테 에비가, 우라노스가 거시기에 딸리면서 한마디를 했어. 저주를 퍼부은 거지. 너도 너희 자식한테 나처럼 똑같이 당할 거야.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제압하고 자기가 아버지가 낳았던 누이죠. 누이가 아니라 아버지가 낳은 적이니까 형제들이라고 봐요. 형제가 아니라 크로노스가 말하자면은 작은 엄마도 그러니까 하나 더 위의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자식 형제일 수도 있겠구나, 네, 자매일 네. 수도 있겠구나, 네. 누나일 수도 있겠구나. 누이인 레아라는 여신과 결혼을 해갖고 아이들을 낳았어. 아이들 6을 낳는데 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누가 제일 첫 번째는 하데스를 낳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헤스티아도 낳고 헤라도 낳고 많이 들어봤죠? 포세이돈도 낳고 데메테르도 낳고 애들을 쭉쭉쭉쭉 낳았어. 5명을. 그리스 로마 신화의 거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게 초기 신화예요. 그랬는데 크로노스가 기억을 한 거야.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래서 새끼를 낳는 족족 삼켜버려. 다 삼켰는데 이 엄마가 볼 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마지막 막내 제우스를 낳았을 때 돌멩이를 강부에 이렇게 싸갖고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줬어. 근데 이 돌멩이를 크로노스가 꼴꺽 삼켰지. 그러고 실제 신생아 제우스를 어디에다가 크레테 섬의 어느 그 동굴에다가 키웠단 말이야. 동굴에서 키웠단 말이야. 염수젖을 먹여가면서. 바로 크레타 섬에서 염소젖을 먹여서 키운 그 제우스가 자라서 저기 동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공주와 사랑을 해갖고 그 땅에 크레타 섬의 미노스와 그 위에 2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문명사적으로 봐야지 돼요. 사실은 우리가 뭐 크게 할 건 아니지만 아직 유럽 문명이 형성이 안 된 상태, 미개한 거 있죠. 그 문명이 아직 형성이 안 되고 아테네는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아주 후진국이고 지금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이쪽 유럽 쪽에서 볼 때는 동쪽에는 문명이 발전된 것이 크레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유럽의 제일 처음 시작이 크레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렇게 신화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에우로페,
그래서 페니키아의 공주인 에우로페가 제우스와 사랑을 해서 낳다 에우로페, 유럽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유럽이나 어원이. 그렇게 해서 에우로페가 이제 유럽의 어원이 돼서 미누스가 헬리오스였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이 헬리오스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났었던 건데, 헬리오스의 딸 파시페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그때 그건 잠깐 설명을 했었죠. 거기서 이러저러 해갖고 파시페아가 황소에 대해 욕정을 느껴갖고 다이달로스가 가짜 황소를 만들어줘서 황소하고 교미를 해갖고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자식이 미노타우로스인 거예요. 응? 지금 그쵸? 그림에 자, 나와 있는 미노타우로스인 거예요. 자, 얼굴은 황소, 사람이지만 몸은 황소인 그 미노타우로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노스 입장에서는 크레타의 치욕인 거죠. 근데 이때 그 크레타가 어디에 선진국이란 말이야. 아테나나 스파르타나 저쪽에 있는 그리스 저기는 아직 후진국이란 말이야. 여기가 선진국이니까 저쪽 후진국에서 뭐를 해야지 되는, 조공을 바쳐야지 되는 거야. 조공 바치잖아요. 약한 나라가. 우리도 맨날 중국에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공을 바쳐야지 되는데, 뭘 바쳐야지 되느냐면 이 미노타우로스가, 이 괴물이 사람 위에는 다른 걸 안 먹어, 식량을. 근데 이 미노타우로스는 어쨌든 그 다이달로스에서 미궁에 갇혀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에 갇혔는데 사람 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러니까 조공 바치는 그 아테나에다가 7년에 한 번씩 무엇을 하느냐면 이 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될 선남 선녀들이 오는 거예요. 심청전 얘기가 조금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크레타의 치욕이 서 있는데 분노를 터뜨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노의 화신을 미노타우로스 데리고 왔으니까 분노를 터뜨리면 자기를 막 물어뜯을 때 베르길리에서 소리를 쳤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소리 쳤냐? 네. 이자가 저 위 세상에서, 말하자면 저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곳에서 너에게 죽음을 안겨준, 자,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아테나의 공작 테세우스라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예요. 너에게 죽음을 안겨준 테세우스라고 생각하느냐?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테세우스가 이제 조공으로 이제 바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신화가 긴데 그걸 뚝 잘라서 테세우스가 자기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제가 퇴치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거야. 딱 그러고 배 타고 크레타 섬에 왔는데, 그 크레타 섬의 그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이웃나라 왕자를 보는 순간 뿅 갔어. 한눈에 또 사랑에 빠지죠. 사랑에 빠졌어.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그래갖고 가부장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어쨌든 사랑에 빠져서 다이달로스로 또 찾아가서 저에게 이 사랑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갖고 무엇을 얻느냐면 밀락과 실타래를 얻어요. 그러고 테세우스한테 그걸 전달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실타래를 묶고 실타래를 풀고 가십시오. 그리고 미노타우로스 그 괴물이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릴 때 밀랍을 던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저기를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테세우스가 나오게 되면서 크레타 문명이 쓰러지고 아테네가 이제 문명으로 꽃을 피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테네, 너의 그 누이가 가르침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네 누이의 가르침은 누구야? 아리아드네. 아리아드네가 실타래를 주어서 풀고 온 테세우스가 아니고, 얘는 이 곳을 너희들의 고통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야. 그러니까 저를 꺼져버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노타우로스는 이런 사람이, 이런 괴물이에요. 자, 미노타우로스를 기점으로 해서 미노타우로스가 죽음으로 해서 유럽의 문명은 그리스 문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크레테에서 시작된 문명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미노타우로스가 누군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켄타우로스를 좀 봅시다. 두 번째 인물이네요. 두 번째 네. 괴물이죠. 네. 두 번째 괴물 켄타우로스는 7고리로 들어가는 곳에 7-1고리가 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바로 그 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 주인들이 수감하는 곳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들이에요. 이 수문장들인데 여기는 군대처럼 때로 몰려 있어요. 네. 바로 그 켄타우로스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네. 자, 이 그림에 보면은 켄타우로스를 제가 지금 둘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네. 그림 설명 좀 나중에 하고요. 이거 네. 먼저 합시다. 여러분들, 자, 혜경 작가님, 우리 켄타우로스 하면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최근에 혹시 그 아바타 봤어요? 아니요, 최근작은 못 봤고 아바타 1밖에 못 봤어요. 아바타에 보면은 네. 켄타우로스 쪽이 나오죠. 네, 켄타우로스 쪽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켄타우로스 쪽이 나오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네. 켄타우로스가 많이 등장을 해요. 단골 소재로 나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네요. 서사적으로라도. 그러겠죠? 네. 굉장히 신화적 얘기를 할 때 켄타우로스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실제 전설상의 켄타우로스를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켄타우로스는 충분히 그 계보가 있어요.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걸 너무 재밌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내가 켄타우로스가 어쩌면 사람들이 아까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지옥에 간 까닭이라고 하면서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는데, 알렉산드로스가 그 그리스 북부 지역의 마케도니아라는 곳에서 동방 원정을 해갖고 저기 유럽에서 이집트까지 전부 인도에 거쳐서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마구 펼쳐질 수 있었던 가장 숨은 공도가 뭐냐, 기마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응? 그렇죠? 네. 그 기마병을 막 말을 타고 막 달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진짜로 얼굴은 사람인데 말이 달려가는 걸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 네. 느낌이, 그래서 켄타우로스는 어쩌면 이때 더 사람들한테 굉장히 실감나게 유행을 했겠구나, 실감이 났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단테도 저기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이 지역의 수문장으로 켄타우로스를 배치한 게 아닐까? 이것도 나중에 지옥에 저쪽 네. 세계에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거 맞습니까? 라고. 네. 어쨌든 그 켄타우로스는 이렇게 사람 얼굴을 하고,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밑에는 말은 반인 반마예요. 그런데 켄타우로스가 반인 반마인 것이, 말의 하반신 생각하면은 정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에로스적 본능을 탐욕스러운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어느 테살리아 자기 고향과 마찬가지인 거기 공주인가 왕인가가 결혼식에 가서 막 신부를 겁탈을 하려고 해서 거기서 다 쫓겨나거든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정욕이 강하고 탐욕스러운 상징으로 켄타우로스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전혀 켄타우로스는 그냥 동물적 속성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는, 탐진치를 강하게 표현하는 대표 주자로 켄타우로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켄타우로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익시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익시온과 구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손인데, 그러니까 막 떠다니는 거죠. 익시온하고 제우스가 벌을 준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제우스가 벌을 줬는데, 이게 성적으로 이게 굉장히 성욕이 강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신들의 잔치가 일어났는데, 얘가 헤라를 보고 감히, 헤라가 누구야? 제우스의 본체 아니니까. 네.
헤라를 보고 욕정을 품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 어마어마하네요. 제우스를 도전장을 그러니까 내민 거나 마찬가지죠. 완전히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제우스가 볼 때 꼴값 떠는 거잖아. 기도 안 막힌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벌을 어떻게 주느냐면 구름을 모아서 헤라의 모양으로 변신을 시켜요. 그러니까 익시운이 헤라의, 그러니까 구름으로 만들어진 헤라 모양을 진짜 헤라인 줄 알고 이렇게 품으려고 하구나. 품었어. 덮치네. 덮쳐서 거기서 난 이 후예들이 켄타우루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욕의 강화가 무분별하고 탐욕스럽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켄타우루스가 굉장히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네. 제가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쪽으로 보면 오른쪽인가요? 이게 아테나가 켄타우루스와 같이 있는 모습을 네.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그 피렌체의 그 유명한 그 화가들, 그 천재들이 많고 그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에서 그들은 마구 키웠잖아요. 후원해가면서 막 키웠던 그 화가 중에 대표 주자가 또 누가냐면 보티첼리가 있어요. 아까 우라노스의 거시기에서 피어난 아프로디테를 그림을 그린 것도 보티첼리.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개 껍질 같은 곳에 딱 비너스의 탄생이죠. 비너스의 탄생, 네. 그렇죠? 아프로디테가 비너스죠. 지금 그것도 여기도 보면 그 비너스의 탄생에 나오는 것과 옷을 같은 입었을 뿐이지 여자예요. 거의 비슷한 풍이라는 게 딱 보자마자 보티첼리가 모델이 그렸겠구나. 그 여자예요. 같은 네. 여자예요. 그래서 아테나는 그리스의 수호신인데 아테네의 수호신이 아테나예요. 응? 그 아테나에는 그게 뭐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둘이 내가 같이 그 얘기 하려고 있는 이 그랬던 거죠. 그림을 지금 얘기 중이셨어요. 수호신인데 그 아테나가 뭐냐면 지략의 신이에요. 전쟁의 전쟁의 신이에요. 신. 그래서 아테나는 굉장히 중성적으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분명 여자이기는 해요. 제우스의 머리에서 뛰쳐나온 제우스의 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성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은 보티첼리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 비너스의 탄생에 나오는 그 모델하고 같은 모델이에요. 이 아테나가 켄타우로스의 머리를 만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 다독거리듯이 훈계하듯이 이러고 있잖아. 어리석은 켄타우로스를. 이 그림이 표정도 진짜 몽환적이네요. 죽이죠. 네. 이 그림이 뭐냐면 피렌체가에서 주문을 한 거예요. 피렌체 이렇게 승리를. 그러니까 이 아테나는 피렌체인 거예요. 피렌체가 아니라 메디치가 이런 로렌조겠죠. 로렌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려진 이 그림들이 전부 메디치 가문의 문장들이에요. 저 다이아몬드 옷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 있죠? 네, 저게 그러네요. 메디치 가문의 네, 문장이고요. 네. 자, 그 아테나가 뭘 썼어요? 월계습관을 썼죠? 네, 월계습관을 월계습관. 썼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인데 그때 아테는 피렌체한테 패배한 지역에를 그 켄타우루스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리석고 우매하고 이런 걸로 켄타우루스가 일반적으로 많이 다뤄지거든요. 네. 그런데 켄타우루스 중에서 저는 이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재밌게 생각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만 켄타우루스뿐만이 아니라 사티리우스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켄타우루스 중에서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케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케이론은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켄타우루스의 수장 이름이에요. 케이론. 케이론. 네. 여기 이제 좀 이따 보면 나올 겁니다. 네. 그 케이론은 켄타우루스의 대표인 케이론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인간들의 영웅의 전부 스승이었어요. 오, 뜻밖인데요? 그쵸? 네. 아킬레우스를 가리키고 헤라클레스를 가리키고 뭐 모든 그 영웅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하손을 가리키고 다 그들은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느냐면은 케이론한테 받았어요. 여기에서 제가 재밌어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욕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욕정인데 같은 욕망인데 욕정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다. 욕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맑게 쓰면은 영웅을 가리킬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 폭력이 되기도 욕망을 하고. 폭력이 사람들을 죽이는 폭력이 되기도 하고 양날의 검인 거죠. 칼이 욕망을 검이라고 봤을 때 이 검을 사람을 살리는 메스로 쓸 것이냐 사람을 죽이는 칼로 쓸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의지, 그 자유의지를 사람은 하느님은 인간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연옥편에 가면은 막 설명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또 설명이 나오네요. 그 연옥편과 그 천국의 감자 그 이야기를 나와요. 사람의 특성 중에서 자유의지를 사람한테 준 것에 대해서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동시에 같이 넣으면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옥편에서는 이 말하자면 힘을 나쁜 방향으로 폭력적으로 썼을 때는 지옥편에 분노로서 있을 때는 지옥편에 있지만 이 힘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썼을 때는 연옥이나 천국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케이론은 네. 여기서 나와요. 지옥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숨은 뜻을 읽을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네. 하고 싶었던 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거는 이렇게 보면은 양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오늘의 네. 주제입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 속에 나쁜 네.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품고 있고 빛은 어둠을 품고 있는 거지 네. 어둠과 빛이 이원화돼서 딱 잘라서 선악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생명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잘 꺼내주셨는데 알렉산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또 정말 굉장히 또 깊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오늘 또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에서 그 얘기를 끌어내겠죠. 네. 왜냐하면은 다음 거를 한번 이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네, 이게 이것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산드로 보티첼리가 만든 거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풀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조각가 중에 하나인데 로댕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앙투안 브루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파리의 몽바르나스에 가면 브루델 미술관이 있는데 요거 보기 위해서 제가 거기를 일부러 갔었는데 그 브루델 미술관에 있는 빈사이 켄타우루스라는 걸로 제가 이걸 찍어갖고 이거 한동안 봤던 거거든요. 왜 이거에 그렇게 한동안 보셨을 만큼 꽂히셨을까요? 저는 저게 지금 이거를 설명하면 좀 힘들지만 네. 어쨌든 신곡과 연결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네. 케이론과 자 아까 켄타우로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욕망 덩어리라고 그랬죠. 성욕, 탐, 먹는 거 뭐든지 그냥 다 채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채우는 괴물이라고 그랬죠. 욕망이 화신이네요. 화신이잖아요. 응? 분노의 화신이고. 그런데 브루델은 이거를 제목을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잖아. 빈사의 켄타우로스라고 그랬어. 제목이 완전 아이러니하네요. 그쵸? 네. 켄타우로스가 굶어서 죽었다니. 야, 진짜 브루델답다. 여기 보면 해석. 여기 뼈도 다 드러나 있어요. 말라가지고. 죽여요 이거. 굉장히 그러네요. 크거든요. 네.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그 욕망의 완전히 반대편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 빈세의 그 켄타우로스라는 제목을 저는 그 욕망을 승화시킨 걸로 해석했다라고 읽어서 케이노로는 읽은 거예요, 저는 이건. 완전 양면성을 아예 드러내는 작품이네요. 예, 브루델이 네. 케이론으로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이걸 보면서 빈사의 켄타우로스라 굶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욕망의 반대 지점을 표현을 한 거다. 그렇다면은 이건 케이론이네. 그래서 저는 이걸 케이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또 이렇게 조각상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만하다 설득됐죠? 싶어요. 설득이 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여기에는 켄타로스 쪽과 켄타로스가 이제 기를 네. 오히려 안 나게 하면 케이론이 동시에 같이 등장합니다. 봅시다.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적의 네세소다. 아름다운 테이 아네이라 때문에 죽었고 자신이 스스로의 원수를 갚았지. 저기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가 케이론인데 아킬레우스의 선생이었다. 다른 놈은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폴로스다. 저들은 수천씩 때를 지어 웅덩이 주위를 맴돌다가 죄가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 핏물에서 기어 나오는 영혼들에게 화를 쏘아대지. 자, 저게 네소스다. 여기에서 이제 네. 켄타우로스 족 중에 그 탐욕스러운 것에 또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장. 네, 네. 응? 그게 네소스로 여기서 설정을 했어요. 단테가. 네. 그럼 이 네소스는 누구냐? 보세요. 아름다운 데이아 네이라 때문에 죽었고 자신이 스스로의 원수를 갚았지. 아름다운 데이아 네이라는 누구냐면 헤라클레스의 부인이에요. 헤라클레스가 지옥에 갔을 때 하데스에서 케르베로스를 데리고 나오기 위한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그 저주를 받아갖고 질투 때문에 12가업을 평생 구성하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그 천국에 가서 헤라가 인정을 해서 헤라의 딸 헤베와 결혼을 해서 이제 신이 되는데, 어쨌든 그 헤라클레스의 12가업 중에서 하나가 지옥에 내려가서 그 케르베로스, 지옥을 지키는 케르베로스를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에서 이제 성공을 하고 나가려고 할 즈음에 그 지옥에 있던 그 누군가가 부탁을 합니다. 자네 저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 내 누이, 응? 데이아 네이라가 결혼 좀 해주게.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올라와서 데이아레이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하고 데이아레이랑 이제 어디를 가는 길에 강을 건너야지 됐어. 강을 건넌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많죠. 강을 건너야지 되는데 그 강을 건너주는 그 역할을, 뱃사공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은 네소스였던 거예요. 켄타우로스 중에 대표 주자인 네소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소스가 데이아레이라를 자기가 이제 업어서 건너다 주겠다 그랬어요. 업어서 건너다 가는 도중에 이게 욕정을 느낀 거야. 자, 켄타우로스는 그 색정이 강한 적이라고 그랬잖아. 그걸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여기에서는 단 한 줄 혹은 두 줄에 설명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페이지째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이거를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네소스 데이아네이라가 이름이 되게 익숙한데 도대체 뭔지. 어느 부분에서 나왔지 이랬는데 응. 이제 그 업고 강을 건너줬다. 근데 욕정을 느꼈다 하는 순간에 이러면서 바로 떠올랐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니 감히 헤라클레스의 부인은, 그러니까 저기 강 건너서 보고 있던 헤라클레스가 저 참 미친놈 저거 봐라 그러고서 화를 써갖고 네소스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있는 아니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다른 그림이에요. 이거 다른 내가 좀 이따 그림이에요? 설명해 줄게요. 네. 네소스를 죽였어. 네소스를 죽이니까 너무 재밌죠? 네소스가 죽어가면서 데이아레이한테 주문을 거는 거예요. 네. 네 남편이 바람꾼이라서 분명히 제 바람 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바람을 못 피게끔 하는 데가 부적을 하나 줄게. 우리말로 부적이죠. 내 피를 네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제가 바람 피려고 할 때 그 피를 옷에다 묻혀. 그러면은 마음이 싹 돌아서서 너한테 와. 데이아라이라는 또 그 말을 믿어요. 응?
우리나라는 참 미쳤다 그러지만 우리도 안 믿을 것 같아. 우리도 믿어요. 부족 그래서 믿는 거야 사람들. 방책 갖고 다니게 다 이거거든. 왜 안 그러고 싶겠냐고요. 남편이 바람 바람 필 피는데. 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믿죠, 당연히.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헤라클레스가 또 바람을 피네. 아, 바람을 피고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질투심에 타 있는데 헤라클레스가 이제 제우스한테 제사를 지내러 가는 시간이 나중에, 돼갖고 네. 아니 이제 나중에 이제 네소스는 죽었고 제우스한테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의관을 이제 정제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나 제우스한테 제사 지내러 가니까 신들을 깍듯이 모시는 거죠. 지내러 가야지 되니까 옷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거기다가 핏을 그 안에다 피를 딱 묻힌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딱 입는데 온기가 전해지면서 옷이 들러붙어서 독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안 떨어져. 그쵸?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 헤라클레스가 이제 죽게 됐어. 그러니까 딱 알아차린 거예요. 아, 내가 죽을 때구나. 그래서 장작을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갔어. 그러고 사람들한테 불을 붙여라 그러는데 아무도 불을 안 붙여. 겁나갖고 어떻게 헤라클레스를 죽이겠어. 무슨 후환을 당할까. 아무도 불을 안 붙이는데 그게 양치기 소년이 어떤 이방인이 지나갈 때 내 화살을 줄 테니 여기다 불을 붙여. 그래서 불을 붙여서 그 사람 그 화살을 가지고 갔고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가지고 갔더니 헤라클레스의 힘을 얻었다는 거지. 그렇게 갔고 이제 헤라클레스는 거기에서 육신이 다 죽고 그쵸? 육신이 장작더미와 더불어서 다 죽고 산화되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헤라가 드디어 12가업을 더 완성하고 넌 역시 훌륭해. 내가 너에 대한 것을 풀어주겠어. 그러고서 자기 사위로 맞아들여서 거기에서 청춘의 여신인 헤베 자기 헤라의 딸과 결혼시켜서 하늘나라에 살고요. 네. 데야네이라는 그럼 어떻게 했겠어? 아뿔싸한 거지. 세상에 내가 남편을 죽였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스스로의 원수를 갚았지.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헤라가 죽고 데야네이라도 죽었다는 얘기죠. 이 네수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문장 안에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있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저기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가 케이론인데 할 때 이 케이론이 네. 아까 말했던 아킬레우스의 아킬레우스, 선생이었다라고 딱 나오잖아. 왜 그럼 여기서 굳이 아킬레우스뿐만이 아니라 헤라클레스의 선생이기도 하고 이아손의 선생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선생인데 굳이 아킬레스를 까?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네요. 이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놈은 분노를 사지 못한 플로스 된 게 아니 이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웅덩이에 이렇게 뭉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네.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응. 우리는 7-1로 간 겁니다, 이제. 네. 응. 우리는 믿음직한 안내자와 함께 삶아지는 영혼들이 큰 비명을 지르는 붉게 끓어오르는 강 기슭을 따라 걸었다. 나는 눈썹까지 잠긴 영혼들을 보았는데 거대한 켄타우로스가 말했다. 저놈들은 재산을 빼앗고 피를 흘리게 한 폭군들이야. 여기서 고통스러운 형벌을 슬퍼하는데 알렉산드로스와 디오니소스가 여기에 있지. 자, 여기에서 봅시다. 우리는 믿음직한 안나자 베르길리우스죠. 네. 함께 삶아지는 영혼들. 이때 우리는 믿음직한 안내자는 네소스죠. 이 네소스는 왜 믿음직한 안내자냐면 켄타우로스한테 이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켄타우로스한테 케이론한테 그 베르길리우스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저 강을 왜 건너야지 되느냐면 위에 계신 분의 그 저기에 의해서 건너가야지 되고 이게 위에서 내려진 명령이니까 이걸 지켜야지 건너가게 해다 그러면 다들 바로바로 수긍해요. 유일하게 수긍 안 한 그 디스 성벽을 지켰던 그 타락 천사들 위에는 다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케이론이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믿음직한 그 안내자를 붙여주겠어. 그러고 나서 누구를 부르냐면 네소스를 불러요. 네소스를 불러서 이들을 안전하게 다음 8국으로 넘어가는 곳까지 안내를 해라. 그래서 네소스가 이들을 데리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안내를 하는데 이때 믿음직한 안내 네수스와 함께 삶아지는 영혼들이 큰 비명을 지르는 붉게 타오르는 강길석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삶아지는 영혼들인 거 저 네. 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 곡에서는 뜨거운 불에서 삼켜지는 그렇지. 거를 형벌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칠구리에서는 칠구리에서는. 핏물이 뜨거운 핏물이 부글부글 끓어 그냥 불이 아니야. 네. 뜨거운 핏물이 끓는 곳에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칠곡 시작했을 때 그 디스에 불타면서 그렇지. 되게 빨갛다라고 했는 게 그게 그때 불을 타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타게 하는 거야. 됐고 이 강물에서 이렇게 그러네. 삶아지니까 이 피와 불타는 것이 전부 해서 그 붉은색으로 표현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엄청 붉다라는 끔찍하네요. 것만 정화의 개념도 있잖아. 또 굉장히 끔찍한데 네. 붉은색은 정화의 개념도 있잖아요. 우리가 동짓날 왜 팥죽 먹는 줄 알아요? 붉은색이 좀 많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왜 동짓날인가요? 밤이 가장 긴 날. 어두운 때. 이게 1년 중에 가장 밤이 길잖아. 네. 그러니까 그날 붉은색 팥죽을 먹는 거야. 귀신 쫓아내느냐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동양과 다 서양이 연결돼 있어요. 표현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맥락도 다른데 어느 점에서는 굉장히 닿아 있다라는 거를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다고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저 혜경 작가님 네. 자기도 그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정원 특히 엄마 아버지 꽃 좋아하셨으니까 정원에 꼭 뭐 심느냐면 봉숭아, 맨드라미 이런 거 심어요. 빨간색 꽃 많이 빨간색 심죠. 꽃 많이 심죠. 네. 백일홍도 심고. 요즘은 작약이 피어요. 저희 집 정원에. 그게 결국에 가서는 방사의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사악한 것을 내쫓는 네. 역할. 화내서 좋다 그러지만 아까 화난 것에 화내서 좋은 거야. 우리 이런 생각은 못해.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상여에 굉장히 화려한 그 붉은 꽃을 많이 다는 것도 어쩌면 그거는 상여에는 다른가요? 붉은 꽃이 안 달고 흰 꽃을 달죠. 흰 꽃을 달아요? 왜냐하면 붉은 네. 꽃은 귀신을 쫓는 건데 네. 그러면 안 상여는 되는구나. 귀신을 쫓으면 안 되지. 그래서 흰 꽃.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그 어디에 그 미술관 갔었을 때 우리 그때 네. 저기 갔을 때 붉은 상여 그런 붉은색으로 장식된 거를 굉장히 많이 본 게 지금 기억에 남아서 그걸 말씀드렸던 거기에는 거예요. 그 색깔로서 다른 걸 표현을 한 거고 거기에서는 중요한 건 색이 아니라 그 형상인 거죠. 형상인 거죠. 네,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두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그 네, 얘기는 네. 나중에 합시다. 여기 네, 네. 너무 건너뛰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궁금해서 잘했어요. 여쭤본 그렇게 거예요. 물어보는 거 네. 좋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냥 그 화내서 좋은 거야. 근데 화내서 좋은 것에 대해서 그냥 모두 그냥 알아 다들 그냥 마음이 편해 화난 걸 보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집단 무의식에서 저절로 의미를 부여해서 어둠 속에서 무서울 때 화난 것 빨간색에 화냈지 그러니까 팥죽 써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게 상징으로 진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갑자기 붉은색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저 켄타우루스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면 때를 저어서 이렇게 화살을 강에서 사람들이 쏘는데요. 뭐 뜨거워서 올라오기만 하면 화살로 쏴버려. 얼마나 환장한 노릇이냐. 응? 그림으로만 봐도 너무 끔찍해요. 그쵸? 네. 그럼 이 그림을 확장시켜 보자고요. 알렉산드로스가 18살에 출정을 해서 32살인가 31살인가 죽어요. 알렉산더가. 그때 네. 그 젊은 애가 막 그 기마 이 부대를 저기 하면서 네. 초토화시키는 휩쓸고 한 번 나가면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활 쏴가면서. 비슷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이곳에다 가다 놨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어울릴 법한 수문장은 켄타우로스다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됐죠. 어쨌든 읽듯이 보세요. 여기서 고통스러운 형벌을 슬퍼하는데 알렉산드로스와 디오니소스가 여기에 있지. 이때 디오니소스는 여기서 말하는 디오니소스는 그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그 시절에 있는 아주 포악한 군주 디오니소스래요. 다른 디오니소스래요. 네. 동명이 있는데라고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이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봅시다. 네. 크레타에서 문명이 아테네로 넘어갔죠. 아테네 요 밑이죠. 그리스 네, 네, 지도로 네. 보면 요 밑이란 말입니다. 아테네로 넘어갔던 것에 이제 거기에서 도시 국가들 스파르트도 있고 이카타도 있고 테바이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 국가들이 있는 그 그리스 전역 저 북부 쪽에 마케도니아라는 거 있어요. 그 마케도니아라는 곳에 그 군주 이름이 필리포스인데 필리포스가 왕비를 8명인가를 줬다든가 약간 뭐 엄청나게 많은 왕비들을 뒀는데 그 왕비 중에 한 명이 올림피아라는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와 낳은 아이 이름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드리아 같아요. 알렉산드리아를 낳았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워낙 출중했던 거야. 어린 시절부터. 근데 10대가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딘가서 그러니까 왕 필리포스가 어딘가에서 말을 선물을 받았어. 근데 이 말이 네. 이제 전설이니까 어쨌든 이 말이 막 그냥 그 아버지 그 왕도 다 치고래서 얘를 버리라고 그랬어. 응? 말이 너무 포악해서. 근데 도대체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다스릴 수가 다스릴 없는 수가 말이었죠. 없었어. 네. 그랬는데 이 열 몇 살 된 이 어린애가 아는 거야. 저 말은 내가 다스려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그 말을 받아서 그 말을 훈련시켜서 얘가 그 말을 타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왕 필리포스가 얘기하기를 너는 요 조그만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아니다. 힘을 키워서 멀리 나아가라. 그러면서 동방원정을 떠나는 거네요. 동방원장 떠나기 전에 이미 어린 싹을 알아본 거잖아. 얘한테 스승을 붙여줘. 그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우리 단테가 신곡을 쓸 때 기본적으로 어떤 정의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들 이름이에요. 윤리학을 바탕으로 했다고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네. 지옥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만든 이유는 정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의 가정교사였느냐면 알렉산드로스의 가정교사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알렉산드로스 혼자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귀족 자녀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전부 같이 전쟁을 같이 참여한 거죠. 난 이걸 읽는데 우리나라 그 신라의 화랑제도가 생각. 저도 방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교육을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로 교육을 하려고 아킬레우스가 왔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왔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에 맞는 맞춤 교육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인이지. 군주가 될 사람이니까 군주에 관한 교육을 했겠죠. 교육을 했겠죠.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면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썼잖아요. 네. 일리아드는 전쟁의 영혼 아킬레우스를 찬양하는 글이에요. 오디세우스는 오디세이아의 노래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오디세이아가 이타카 자기 왕국을 돌아가는 중에 10년 동안 겪은 모험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아드를 직접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교과서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지략을 가르쳐 줬겠죠. 말하자면 또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의 병법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병법서로 보았겠죠. 그렇게 가르쳤겠죠. 군주가 될 사람, 세상의 군주가 될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상의 군주가 될 사람이니까. 자, 아까 그림에서 전 그림 볼까요? 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네, 질문했던 굉장히 미소년으로 생겼다. 그게 아킬레우스라는 거죠. 자, 네.
K로는 잠시만요. 아킬레우스의 제가 다시 한번 아까 그 슬라이드 속에 나오는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로는 아킬레우스의 선생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네네. K론 아킬레우스는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롤모델인 거예요. 아니. 저기 알렉산드로스의 롤모델인 거예요. 스승인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교육을 너는 세상의 군주가 될 사람이니까 아킬레우스처럼 용맹해야지 된다 라고 교육을 하고 손수 책을 묶어서 줬대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교육을 받아서 이제 가서 동방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미소년이 아킬레우스야. 아킬레우스는 아킬레우스인데 이 아킬레우스를 네. 알렉산드리아의 롤모델인 거야. 이해가죠? 네네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전쟁터에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배가 밑에다가 선생이 만들어준 일리아드 책을 놓고 잤다는 겁니다. 병법서처럼 그걸 본 거죠. 바이블처럼 생각했었겠네요. 바이블이죠. 네, 이 사람한테는 네, 그게. 네. 그러니까 바이블이었던 게 확실하죠. 이 사람한테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케이론의 제자들은 이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굳이 아킬레우스를 끌고 온 거는 알렉산드리아를 소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면 재밌죠. 와, 근데 이런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없었더라면 그냥 이 문장도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그냥 읽고 지나갈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좀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테가 얼마나 계산했는지가 정말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런 저런 거를 다 생략하고 바로 알렉산드리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상징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다 놓고 실질적으로는 알렉산드리아는 표면은 나오지는 않죠. 이제 나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는 실제로 그렇죠. 나오지는 네. 않죠. 네. 너무 재밌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리아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그 알렉산드로스가 누구냐? 우리가 뭐 다음 거 볼까요? 네. 익히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이 그림을 딱 보면 봐보세요. 이게 작년에 2022년 네. 1월에 이제 삼청동에 가면은 바라카솔이라는 조그만 전시장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은 삼청동 파출소 앞에 있거든요. 네, 들어가는 네, 입구에. 네. 그 파출소 앞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어떤 자동차에다가 막 페인트 뿌려놓은 거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라캇 서울이에요. 바라캇은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억만장자인데 그 세계 곳곳에다가 미술관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주로 하는 거면 그 사람은 자기 그림도 그리는데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옛날 그 고대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조각상들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요. 그래서 곳곳에서 전시를 하는데 작년에 이 메두사의 미궁이라는 제목으로 네. 전시가 있었어요. 메두사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 메두사를 바라보면 어떻다 그래서 돌이 되는 거야. 그 돌이 되는 그러니까 돌이 될 만큼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미궁에 들어가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하잖아. 참 제목 잘 졌다 내가 그때 그러면서 봤는데 메두사의 미궁이라는 그 오묘한 제목으로 전시를 해서 가서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 시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조각품들이 이렇게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킬레우스가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정말 한참을 서 있었는데 조각품의 재미가 뭐냐면 입체적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특히 사람의 표정 같은 경우는 다 다르게 보이는데 어쨌든 세계사에서
동서 문명을 결합시켜서 헬레니즘 문명이라는 것을 탄생시킨 세상적 영웅을 어떻게 이런 표정으로 조각을 했을까? 알렉산드로스에게. 네. 아까 아클레우스라고 하셔서 이게 그러니까 알렉산더. 근데 미안해. 네. 알렉산더 이게. 네. 알렉산더 대왕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조각을 거야. 해놨다는 그리스 거죠. 시대에. 아,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 내가 말을 네, 아틀리에서 네, 내가 나한테 네. 빠졌나 봐 지금. 이거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알렉산더 저는 상상도 대왕을 못했어요. 저 정말 이제 입 벌리고 있는 저 모습은 완전히 영락없는 18살 소년이잖아요. 미소년인데요. 미소년이잖아요. 정말 세계의 영웅 알렉산더를 저 미소년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다니,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에 언젠가는 그림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중세 시대에는 영웅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예수님을 성모상을 그리는 그 어린애 예수님, 성모님이 안고 있는 어린애 예수가 전부 노인네 모습이에요. 맞아요. 얼굴이. 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그거를 발견하고, 진짜는 그걸 제가 처음에 딱 알아차리고 깜짝 놀란 게 루브르 박물관이었었거든. 그러고 나서 계속 봤더니 전부 그런 거야. 그러고 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 그래서 그랬다라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중세 시대 시대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네, 그래서 그랬다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네. 네. 중세 시대에는 신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신은 위대해야지 되잖아. 우리가 어린애가 위대할 수 있어요, 애기가? 우리가 위대하다라는 생각은 어린애한테가 있는 게 아니라 노인네들, 현인들한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위대한 예수님은 애기이지만 얼굴은 노인네 얼굴로만 그려놔. 그리고 적어도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죠. 성인은, 그리고 성모님은 절대로 귀여운 우리 아기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애기를 안 쳐다보고 묵묵한 표정으로 있어. 감히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쳐다봐. 이런 식의 그림으로 중세시대의 성모상들이 쭉 그려져 있고, 중세시대의 그림들을 쭉 보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표정이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하면, 질문에서 좀 할 수 없어. 좀 갑시다. 그냥 단테의 친구 조토가 있어요. 네, 좋다. 조토가 그림에 보면은, 천장에 보면은, 성당에 보면은 천사들이 얼굴에 웃는 모습이 있고, 네. 찡그린 모습들이 거기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디어 천사든 사람이든 얼굴에 표정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인간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토나 단테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의 그 이데올로기에 갇히지 않고 펼쳐져 나온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또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중세 시대는 그랬었는데, 왜 르네상스가 뭐예요? 중세 신을 섬기던 것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자. 그 부활하자. 무엇으로? 인간 중심을 어디로? 그리스 시대로. 그리스 시대에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다고요. 신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이 돼, 그리스 시대에. 그렇죠. 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미소년도 되게 많아요. 그럼 네. 그리스 시대에 표현된 아폴로나 뭐 이런 아폴로니나 뭐 여러 우리 줄리앙 그리고 막 이러는 이거 할 때 그 뭐야, 미술식이나 대생할 때 공부하는 것들이 전부 그리스 시대 조각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이니까 이렇게, 그래도 그렇지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세계의 영웅을, 사실 이걸 만든 그 작가는 사실적으로 표현해야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하여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알렉산드로가 지옥의 강까닭이라는 제가 제목을 붙였던 것이, 이러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혜경 작가가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앞부분에서 네. 바로 이원론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이원론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 세상적 영웅이라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쵸? 그렇죠. 자, 단테의 신곡은 뭐예요? 신앙 고백서예요. 응? 영혼에 대한 것을 추구하고 사람이란 모름지기 이렇게 신께 기해서 에피쿠로스족처럼 올바르고 검소하게 네. 욕망을 부리지 말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야. 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원론적 세상으로 봤을 때 세상을 제패했던 이 욕망은 실제로 폭력적인 거라는 거죠. 사실이잖아요. 세상의 세계사는 세상의 그 역사는 문명은 실제로는 전쟁사잖아요. 네. 전쟁에 의해서 문명이 부흥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문화가 동시에 같이 펼쳐지는 거고, 알렉산드리아가 동방을 평정하는 그 과정에서 동서 문명이 융합이 되면서 헬레니즘 문명이 펼쳐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막 발전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것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세대죠. 지금 자본주의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따진다면 조선시대보다 우리는 왕보다 잘 살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는 빈곤을 느끼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실제로는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스토아파가 발전하고 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발전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막 펼쳐지니까 그런 것이 반대급부적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리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젊은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소박하게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랬을 때 이쪽으로 어떠한 세상적 욕망을 부추기는 쪽으로 몰아붙이는 그 영웅은 지옥에 넣는 게 맞다. 그렇게 세상적 욕망을 부추기는 것으로 발전하는 그 발전사관으로 가면은 타인을 해칠 수밖에 없다. 타인의 폭력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했던 이원론적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니까 벗어나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알렉산더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이 왜 그런데 자꾸 갇히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지 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사라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교육을 받았고 그 속에서 사회화돼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떤 그 사회적으로 혹은 세계관적으로 봤을 때 그 흔히 말하는 그 성공의 결과를 보지, 그에 비해서 일어났을 그 반대적인 급부나 그 반대 상황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 약간 그 어두우면 잘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원론적 세계가 극성을 부리면서 막 펼쳐질 때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실존주의예요. 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거기서 딱 까미가 말하는 거 뭐예요? 삶에 부조리 있어. 근데 실제로 그 부조리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삶은 부조리하다. 삶에 모순이 있다. 우리도 얼마나 모순을 많이 느껴. 근데 부조리하다, 모순이 있다라는 단어를 깊게 들어보면은 이원론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선과 악으로 분류를 하고 뭐든지. 그런데 그러니까 단테도 끊임없이 이 신곡에서 숫자를 상징적으로 많이 써요. 단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3이에요. 이원론이 아니라 삼원론이에요. 삼위일체인 거예요. 삼원론이라는 것은 순환 사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적으로 인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 시대가 아니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20대 후반에서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질문하지 않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선악이 분별이 되고 이혼적 세계로 세상을 바라보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빚어지는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드로스를 단테가 저기다 집어넣은 건 맞아요. 타인의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걸 영웅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영웅도 아니고 그렇다고 꼭 지옥에 가야지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60 중반에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이 아 진짜구나 이 말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진짜구나 관념론적으로만 해석이 됐던 것들이 살다 보니 뭐가 있느냐면 옛날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말들이 아 진짜네 우리 엄마 그런 얘기 자주 했거든. 내가 막 젊은 시절에 뭐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막 이러면 얘기하면 지는 게 이기는 겨. 그런 얘기 엄마한테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할머니도 많이 얘기하셨고.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져줘라 그럼 네가 이긴다 결국에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지는 게 이기는 게 맞아요. 어릴 때는 용납이 안 되고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게 참 받아들이기가 져 준다는 게 성인이 되면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뒷면을 보면은 옳고 그름으로 내 이렇게 분노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아 저런 현상으로 저 사람한테 저렇게 펼쳐진 것은 지금 탁한 상태에서 길을 잃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다고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분별할 수 있을 때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편해.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해. 내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내 마음의 평화와 내 마음의 즐거움과 내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아트라시아 그 평정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방편으로서 공부를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고 그런 얘기 시간 지나봐 그럼 다 지나가게 돼 있어. 너 이거 지금 죽을 것 같지? 지나봐 다 지나.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발견을 한 척에 내가 알아차린 거야. 내가 후배들한테 그러고 있고 내 새끼한테 내 아이들한테 어느 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 우리 엄마가 하던 이야기를.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치.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네. 이혼론적인 것에 빠져서 우리가 헤매지 말자. 알렉산드로스를 단테가 지옥에 처박았다고 해서 알렉산드로스의 그 폭력성을 처박은 거지. 그걸로 인해서 펼쳐졌던 나머지 또 다른 어떤 문명의 발전사까지 버릴 일은 아니다. 이 부조리함을 동시에 품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게 좀 편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해야지 되는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진짜로 질문하는 곳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네요. 질문하지 않으면 네.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고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사실 그 단테 개인적인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면 단테를 공부하면서 공부했다기보다 같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냥 처음에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예전에 읽었고 그리고 그때 읽은 건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도대체 신곡은 뭘 쓰여 있나 그거를 한번 그냥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래서 초반에 생각했던 거는 이 지옥에 어떤 인물들이 있고 그 인물들이 서사는 어떻고 어떤 죄를 지었나 그래서 왜 이 단테가 여기에다가 처박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이 지옥에 이제 하부로 중부를 지나서 하부를 들어오게 되잖아요.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새삼 느끼는 게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아까 이제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분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인물의 서사를 기본적으로 알면서 그 서사 구조에서 밖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부조리함을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기준에서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방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질문을 잘 해야 하고 누가 내가 나한테 네. 내가 나한테 질문한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네,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 쓰는 거죠. 일기 네. 쓰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나.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를 통해서 단테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내 욕망이 지금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체크해봐라. 네. 그 욕망은 우리가 그 내 삶의 방향성을 체크해봐라 라는 사인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은 신곡을 나의 신곡을 쓰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네, 어쨌거나 오늘 그 9번째 시간도 굉장히 흥미롭게 좀 지나가 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알렉산드로가 왜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시면 우리 지금 오늘 임덕수 선생님과 나눈 의견과에 동의를 하는 의견일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계실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10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칠고리에 나오는 자신에 대한 네. 폭력과 신에 대한 폭력을 같이 다룰 수 있으면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합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